잡지의 시대라고 하셨고, 굉장히 많은 그 뭐지, 진화론, 천문학 뭐 이런 것들을 과학이 발전하고 그것에 따라서 논평들을 내고 했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사회 발전, 사회 과학 발전에 대한 교회의 어떻게 보면 반지성주의적인 영향으로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것을 반지성주의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보통 역사가들이 얘기할 때 백사이티드 후방 가늠자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내놓고 보면 과거의 어떤 것을 뒤에서 훗날에 쳐다보면 그때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18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런 여러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지성주의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뭐 오히려 종교에 충실하고 이런 종교 활동에 충실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분명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논설들을 훑어봤을 때 오히려 강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정치인이었던 글래드스톤이나 또는 이제 존 뉴먼, 추기경 이런 데서 나왔지. 오히려 비국교도는 제가 자세히 안 알아봤습니다. 최소한 이 국교회 이쪽에서는 그런 어떤 성찰적인 그런 움직임이 좀 덜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그런 제 인상을 전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반지성주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되게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19세기에 영국 국교회가 이제 고교회파도 있었고 저교회파,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국교회 측에 많은 젊은 사제들이 당시에 이제 빈곤층이나 또는 그 사회 하층 계급에 대한 어떤 교회의 관심 이런 것들을 촉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기독교 사회주의까지 나오고요. 그런데 이게 역사의 어떤 아이러니인데 많은 젊은 사제들이 그런 빈민 구호라든가 오늘날 얘기한다면 역시 사회복지 활동이죠. 그런데 이런 쪽에 기울였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것이 국교회가 리바이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오히려 가장 교회의 갱신이나 또는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젊은 인재들이, 젊은 사람들이 복지 차원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주가 되어버렸다. 또 어떻게 보면 그 국교회는 저교회 활동의 확산과 더불어서 스스로의 존립 근거는 계속해서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현상을 어떻게 한 가지로만 딱 이렇게 규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교회파에 속했던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이런 비참한 하층민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접근을 했을 때는 종교성을 가지고 접근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당연히 어떤 교회의 리바이벌이나 이런 것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역사의 굉장히 다층적인, 역사 현상이 다층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비슷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대답을 주셨는데 그렇게 사회복지적인 노력을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그게 교회의 위상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불명확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우연히도 또 지금 오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시대가 그 공중보건이 영국에서 수립됐던 그런 시기와 겹쳐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역병을 겪은 그 콜레라라든가 뭐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마침 우리가 지금 팬데믹의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그런 그 사회적인 보건적인 위기에 있어서의 영국 교회의 역할은 어땠고, 또 뭐 그런 역할이 있었다면은 그에 대한 그 사회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런 게 전혀 모르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이제 19세기 중엽에 이 콜레라가 굉장히 많이 그 내습을 했었고요. 또 아메리카 대륙에는 그 황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아프리카 발원지인데 이게 19세기 내내 그 아메리카 대륙을 휩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가 19세기 후반에 출몰하기 시작하는데 대체로 19세기 후반에 출몰한 패스트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게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그때 그 시점에서 그들이 판단한 이 패스트의 경로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의 광둥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홍콩을 통해 가지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전파되거나 또는 이제 실크로드를 따라서 소위 이슬람 교도들의 순례 행렬을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아시아로 진출해 가지고 이것이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내스보거나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교회의 그 어떤 대응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그때 당시의 국제 정치나 세계 이런 측면에서 보면 19세기 황열병이나 또는 이 콜레라 혹은 패스트 이 전염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뭐 우리말로 한다면 독기죠. 독기 병을 발생시키는 독기에 의해서 이게 병이 일어난다. 이런 설과 세균설이 있었는데 결국 세균설이 완전히 확립이 된 것은 1880년대 일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좌우간 불결한 독기건 세균이건 간에 이제 이게 결국 선박을 타고 이게 전염이 된다. 이런 것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 유럽 각국이 채택 또는 미국도 마찬가지 채택한 방법은 이 쿼런틴 그 격리입니다. 격리. 그래서 보통 한 열흘 정도 항구에서 모든 그 외부에서 오는 배들을 그 항구에서 붙잡아 놓고 열흘이면 열흘, 2주면 2주 이렇게 격리를 시켜서 그냥 선원이나 승객 모두 한 자리에 묶어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배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전염병이 특히 심해지면은 경쟁적으로 유럽 각국이 격리를 취하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학지식의 발전과 더불어 가지고 결국 정확한 경로를 알아서 그 경로에 해당되는 곳만 제한적으로 선택적으로 격리를 해야 당시 19세기만 하더라도 이제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것보다는 벌어지면 세계화가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이 충격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세계 그 유통망이나 무역망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영국인데 이제 영국은 또 인도와 대륙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시아의 모든 해로가 결국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지중해 거쳐서 유럽으로 그때 당시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 수에즈 운하가 관건이고 수에즈 운하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에는 기선들이 오래 항해를 못 하니까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아덴이라든가 콜롬보나 이런 여러 도시들이 여객선이나 화물선의 중간 기착지들입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전부 다 영국인이 건설한 도시죠. 영국 입장에서는 이 선별적 격리가 전부 다 영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홍콩부터 시작해서 싱가포르, 아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수에즈 운하. 그러니까 영국은 오히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소극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경우에는 결국은 남아메리카의 물자가 파나마 운하를 지나가지고 북아메리카로 올라가는데 결국 미국이 이제 이것을 주도를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체로 선별적인 격리. 근데 이 선별적인 격리가 가능하려면 국제적인 공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죠. 그런데 1860년대 이후에 국제 전신이 일반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정신을 통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어디에서 병이 나타났다. 이 정보를 확실하게 알면 이것을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데서 어디를 격리하고 어디를 격리한다.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먼저 이게 성공을 거둡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유럽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이것을 하자 그랬는데 영국은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주도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은 이것을 보통 우리말로 하면 신국제주의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오히려 이러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의외로 영국보다는 이니셔티브를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제 도량령이라든가 리더법이요. 또 올림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WHO, 이 전신이 국제 위생국이라고 하는 건데 프랑스가 주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요. 특히 패스트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19년에 국제위생국이라는 게 지금 WHO로 바꿔지고 이것이 국제연맹에 소속되어 있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으로 소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와는 관련이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국제 공조와 협조를 통해서밖에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제 단견이지만 지금 현재 팬데믹 이거 국제 공조가 다 무너져 버렸죠. 내 살 길 팔기 위해서. 그래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팬데믹은 물러나겠죠. 그러면 저는 분명히 또 다른 지금까지와 패턴이 다르니까 이제 WHO가 다시 리오거나이즈도 되어가지고 새로운 규범, 새로운 규율 이러한 모든 국제 공조, 새로운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종교와 관련이 없는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8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두 분 정도 더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멘트를 하시거나 꼭 종교 문제 아니라 지금 팬데믹과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내고했다고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어떻게 보면 사회 발전, 사회 과학 발전에 대한 교회의 어떻게 보면 반지성주의적인 영향으로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저는 그것을 반지성주의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보통 역사가들이 얘기할 때 백사이티드 후방 가늠자식이라는 말을 쓰는데 지내놓고 보면 과거의 어떤 것을 뒤에서 훗날에 쳐다보면 그때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18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런 여러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지성주의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오히려 종교에 충실하고 이런 종교 활동에 충실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분명한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는 매우 곤란합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논설들을 훑어봤을 때 오히려 강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덩티인이었던 글래드스톤이나 또는 이제 존 뉴먼, 추기경 이런 데서 나왔지 오히려 비국교도는 제가 자세히 안 알아봤습니다. 최소한 이 국교회 이쪽에서는 그런 어떤 성찰적인 그런 움직임이 좀 덜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그런 제 인상을 전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반지성주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근데 되게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19세기에 영국 국교회가 이제 고교회파도 있었고 저교회파.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국교회 쪽에 많은 젊은 사제들이 당시에 이제 빈곤층이나 또는 교회의 사회 하층 계급에 대한 어떤 교회의 관심 이런 것들을 촉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기독교 사회주의까지 나오고요. 근데 이게 역사의 어떤 아이러니인데 많은 젊은 사제들이 그런 빈민구호라든가 오늘날 얘기한다면 역시 사회복지 활동이죠. 그런데 이런 쪽에 기울였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그것이
국교회가 리바이벌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오히려 가장 교회의 갱신이나 또는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젊은 인재들이, 젊은 사람들이 복지 차원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주가 되어버렸다. 또 어떻게 보면 그 국교회는 저교회 활동의 확산과 더불어서 스스로의 존립 근거는 계속해서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현상을 어떻게 한 가지로만 딱 이렇게 규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 저교회파에 속했던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이런 비참한 하층민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접근을 했을 때는 종교성을 가지고 접근했겠죠. 그러나 그것이 당연히 어떤 교회의 리바이벌이나 이런 것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이 역사의 굉장히 그 다층적인, 역사 현상이 다층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비슷한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대답을 주셨는데 그렇게 사회복지적인 노력을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 그게 교회의 위상에는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불명확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우연히도 또 지금 오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시대가 그 공중보건이 영국에서 수립됐던 그런 시기와 겹쳐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역병을 겪은 그 콜레라라든가 뭐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마침 우리가 지금 팬데믹의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그런 그 사회적인 그 뭐 보건적인 위기에 있어서의 영국 교회의 역할은 어땠고, 또 뭐 그런 역할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그 사회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런 게 전혀 모르기 때문에 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뭐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은 이제 19세기 중엽에 이 콜레라가 굉장히 많이 그 내습을 했었고요. 또 아메리카 대륙에는 그 황열병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아프리카 발원지인데 이게 19세기 내내 그 아메리카 대륙을 휩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가 19세기 후반에 출몰하기 시작하는데 대체로 19세기 후반에 출몰한 패스트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유럽인들 시각에서 보면 이게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그때 그 시점에서 그들이 판단한 이 패스트의 경로는 거의 대부분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금의 광둥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홍콩을 통해 가지고 배를 타고 유럽으로 전파되거나 또는 이제 실크 로드를 따라서 소위 이슬람 교도들의 순례 행렬을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아시아로 진출해 가지고 이것이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이제 유럽으로 내수하거나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영국 국교회의 그 어떤 대응이나 이것에 대해서는 뭐 제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제 그때 당시의 국제 정치나 세계 이런 측면에서 보면 19세기 황열병이나 또는 이 콜레라 혹은 패스트 이 전염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뭐 우리말로 한다면 독기죠. 독기 병을 발생시키는 독기에 의해서 이게 병이 일어난다. 이런 설과 세균설이 있었는데 결국 세균설이 완전히 확립이 된 것은 1880년대 일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좌우간 불결한 독기건 세균이건 간에 이제 이게 결국 선박을 타고 이게 전염이 된다. 이런 것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 유럽 각국이 또는 미국도 마찬가지 채택한 방법은 이 쿼런틴, 격리입니다. 격리. 그래서 보통 한 열흘 정도 항구에서 모든 그 외부에서 오는 배들을 그 항구에서 붙잡아 놓고 열흘이면 열흘, 2주면 2주 이렇게 격리를 시켜서 그냥 선원이나 승객 모두 한 자리에 묶어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배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전염병이 특히 심해지면은 경쟁적으로 유럽 각국이 격리를 취하죠.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가지고 결국 정확한 경로를 알아서 그 경로에 해당되는 곳만 제한적으로 선택적으로 격리를 해야, 당시 19세기만 하더라도 이제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것보다는 벌어지면 세계화가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이 충격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세계 그 유통망이나 무역망을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영국인데, 근데 영국은 또 인도와 대륙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시아의 모든 해로가 결국 수에즈 운하를 통해 가지고 지중해 거쳐서 유럽으로 그때 당시는 갑니다. 그러니까 이 수에즈 운하가 관건이고, 수에즈 운하뿐만 아니라 이제 당시에는 기선들이 오래 항해를 못 하니까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아덴이라든가 콜롬보나 이런 여러 도시들이 그 여객선이나 화물선의 중간 기착지들입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전부 다 영국인이 건설한 도시죠. 영국 입장에서는 이 선별적 격리가 전부 다 영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홍콩부터 시작해서 싱가포르, 아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수에즈 운하. 그러니까 영국은 오히려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소극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의 경우에는 결국은 남아메리카의 물자가 파나마 운하를 지나 가지고 북아메리카로 올라가는데, 결국 미국이 이제 이것을 주도를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체로 선별적인 격리, 근데 이 선별적인 격리가 가능하려면 국제적인 공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죠. 그런데 1860년대 이후에 국제 전신이 일반화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정신을 통해 가지고 선별적으로 어디에서 병이 나타났다, 이 정보를 확실하게 알면 이것을 중앙에서 컨트롤하는 데서 어디를 격리하고 어디를 격리한다,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메리카 대륙에서 먼저 이게 성공을 거둡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유럽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이것을 하자 그랬는데, 영국은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러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주도한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들은 이것을 보통 우리말로 하면 신국제주의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19세기 후반에 오히려 이러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의외로 영국보다는 이니셔티브를 프랑스가 가지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제 도량령이라든가 이더법이요. 또 올림픽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WHO, 이 전신이 국제 위생국이라고 하는 건데 프랑스가 주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요. 특히 패스트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19년에 국제위생국이라는 게 지금 WHO로 바꿔지고, 이것이 국제연맹에 소속되어 있다가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으로 소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와는 관련이 없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국제 공조와 협조를 통해서 밖에 이걸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제 단견이지만 지금 현재 팬데믹, 이거 국제 공조가 다 무너져 버렸죠. 내 살 길 팔기 위해서. 그래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팬데믹은 물러나겠죠. 그러면 저는 분명히 또 다른, 지금까지와 패턴이 다르니까 이제 WHO가 다시 리오거나이즈도 되어가지고 새로운 규범, 새로운 규율, 이러한 모든 국제 공조, 새로운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종교와 관련이 없는 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한 8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한두 분 정도 더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멘트를 하시거나 꼭 종교 문제 아니라 지금 팬데믹과 관련해서 뭐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어떤 주제든. 혹시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하신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냥 갑자기 이제 저는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역사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이 났던 건데, 그 19세기 말기에 이제 한창 그 영국 이제 제국주의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방으로 이제 뻗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야망이라고 할까, 아니면 욕망이라고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국교회 내지는 그 영국의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그것도 다양하게 반응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충 대인상으로는 역시 그때는 19세기 말쯤 되면 세실 로즈가 얘기한 이 백인의 사명이라고 할까, 이런 것으로 다른 제국적인 확장이나 이런 것들을 합리화하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수는 아마 그것을 합리화했겠죠. 그러나 이제 소수는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국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국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뭐 선교 운동이야 18세기 말부터 시작이 됐지만 그 선교를 통해서 오히려 그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적인 이런 것의 그 병폐라고 할까, 부정적인 측면을 오히려 상쇄하고 뭔가 헌신하려는 그런 선교사도 있었고요. 뭐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발로로 가는 선교사도 있었고, 이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당시에 사회 일반화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시 다수는 영국의 제국 지배를 인정을 한 거죠. 근데 그것이 꼭 선하다고는 생각을 안 했겠죠. 그렇지만 그 제국 지배를 인정을 하고, 그 제국 지배를 인정했을 때 그렇다면 그것을 합리화하는 이념은 뭐냐, 말하자면 아까도 진화론에서 나온 사회 진화론적인 관점이나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말하자면 백인의 문명화 사명, 그래서 의료 선교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비문명권에 대해서 또 기독교를 물론 전파하지만 그러면서 그 지역을 문명화시키는 거, 이것이야말로 어떤 선한 길로 이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활동한 선교사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후대의 시각으로만 재단하면 곤란하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 당대의 시각에서 봐야 된다. 그 당대의 시각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런 것을 봐야 된다. 근데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가 그 샤르트르가 그 슈바이처를 이제 비판을 했는데, 샤르트와 슈바이처가 인척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 적경지대에 살아가지고 독불에, 그 슈바이처는 독일이지만 이제 샤르트르는 프랑스고, 그 아마 외가 쪽으로 해가지고 어디 인척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슈바이처를 비판하는데 샤르트르의 비판의 근거는 그거죠. 사실은 본인은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모르지만 결국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는 것도 지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면 슈바이처를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냐? 역시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섣불리 재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역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제기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좀 재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예, 감사합니다.